그날 낮, 낯선 청년의 통장에서 제 전세 보증금으로 빠져나간 액수를 확인하던 순간, 제 남편은 제 이름을 잊었습니다. 그 청년은 혼외자 출현이라는 말 한마디로 제 서랍을 뒤흔들었고,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현관문을 닫았는데도 집이 바깥보다 더 시끄럽게 흔들렸고, 제 안쪽 어디선가 오래된 금이 뻗어나갔습니다. 그 금은 남편의 치매 간병으로 이미 얇아진 일상과 전세 월세 갈등으로 터덜터덜 바닥을 끌던 신발을 한 번에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편 영수의 마지막 기억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 사정은 남이 보기에는 단정합니다. 마른 장독대처럼 오래 버틴 결혼, 그늘에서 낡아진 손마디, 고요를 배우는 간병인의 동선. 그러나 안쪽에는 오래전 병원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37의 첫 배란 유도를 했고 40이 넘어 시험관 시술을 반복했습니다. 초음파 모니터에 동그랗게 보이던 작은 점은 번번이 제 자궁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묵묵했고 저는 천을 재고 달력을 칠하고 결국 냉동보관 같은 단어들을 두려움과 함께 배웠습니다. 그때의 기록들이 아직도 제 장롱 아래 박스에 남아 있었고 낯선 약 봉투와 회색 영수증이 어느 족보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지만 남편에게 찾아온 치매는 그 둥근 모서리를 다시 깨뜨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대문 비밀번호를 잊고 허공을 만졌고 아침이면 밥상을 보고 낯선 곳을 찾는 아이처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벽에 큰 글씨로 오늘 날짜와 요일을 붙였고 생수병마다 시간표를 적었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 매트를 깔았고 양말 속에 얇은 메모를 넣어 자기 이름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치매 간병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명사로만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사이고 부사이고 제 하루의 시제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문법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집주인이 연락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는 말과 함께 사정이 안 되면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새 물가와 약값을 더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래 버틴 전세를 포기해야 할지, 월세로 내려앉아 매달 피가 빠지는 기분으로 살지, 전세 월세 갈등이라는 가혹한 제목이 제 노트 맨 위에 적혔고 아래로는 계산이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나이든 여자에게 길고 마른 덧셈은 심장 박동을 세는 일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낙하의 바닥이 간병과 주거였다고 믿었습니다. 그 아래로 더 깊은 낭떠러지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낭떠러지는 한낮에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안주인이냐고 묻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서랍 속 졸업장에서 본 듯한 반듯한 글씨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법률 용어들이 희미하게 겹쳐 있었고 제 눈에 또렷하게 박힌 단어는 혼외자 출현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청년의 출생연도가 같은 칸에 놓였고 그 아래 작은 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 집의 주인이 아버지이고 저는 법적인 배우자이며 그는 생물학적 자녀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귀에서 바다가 울리는 것처럼 멀리서 그의 말이 들렸고 제 앞에 바닥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중하려고 했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확인을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제안하는 데에는 제 남편의 정신 상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억이 희미한 사람의 과거를 타인이 정하는 순간만은 막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체혈을 했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 며칠은 끝이 없는 복도 같았습니다. 결과는 숫자와 퍼센트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청년 사이의 일치율은 99.9%였습니다. 제 손목에서 팔찌를 툭 떨어뜨린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낯설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속삭였습니다. 제게 남은 건 간병과 정리뿐이라는 각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돈은 엉망의 길을 탔습니다. 집주인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보증금 인상을 반복했고 저는 결국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사 트럭이 떠난 뒤 빈 벽에 남은 못자국들이 제 등을 긁었습니다. 월세로 내린 다음 달부터는 남편의 성인용 기저귀와 영양식을 줄이는 순서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청년 측의 법률 대리인이 연락을 했고 재산 분할 예비 작업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저는 오래 모아둔 금반지를 팔았고 제 장롱의 하단 박스에서 병원 영수증과 함께 낀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남편의 불임치료 기록이 묻혀 있었습니다. 잡지처럼 얇은 책자 속에는 가느다란 혈관처럼 제가 잊고 있던 단어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배란유도, 난자 채취, 수정란, 냉동보존, 폐기, 동의서. 그 무렵 남편의 상태는 한층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고 가끔은 저를 어린 여동생으로 착각했습니다. 전자레인지 앞에 서서 손을 비비다가 갑자기 울기도 했습니다. 저는 작은 일용품 값까지 적어가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이사를 온 새 동네는 계단이 많았고 저는 손잡이를 쓸어가며 올라갔습니다. 어떤 날은 청년이 전화를 걸어와 남편을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주저하다가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날 청년은 집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고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집 안에서 남편은 그 낯선 얼굴을 보자 갑자기 웃었습니다. 아이처럼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것이 드디어 돌아왔다는 안도와 돌이킬 수 없이 문 밖으로 빠져나간 무엇에 대한 상실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철을 다시 폈습니다. 기록들 사이에 작은 메모가 끼어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적힌 글씨와 날짜가 보였고 간호사 이름이 알아볼 만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몇 번 본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과거 회사 야유회 사진 속 남편 옆에서 종이컵을 들고 웃던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이름은 청년의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이 연결은 우연치고는 너무 길고 곧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오래전 병원의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는 즉시 단정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머리의 한쪽은 이미 질문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냉동보존 서류와 폐기 동의서의 시기와 병원의 비행 소문과 청년의 생년월일,
저는 밤새 숫자와 날짜를 맞췄습니다. 가령 청년의 생일은 여름 초입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냉동 보존 연장에 서명한 날짜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병원은 여름 이후로 파산 소문이 돌았고 담당 의사는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신문 기사 검색을 하니 의료 폐기물 무단 방치라는 문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던 분노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분노는 남편을 향한 것이기도 했고 병원을 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선택과 침묵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이름으로 또 하나의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친자 확인이 아니라 모자 관계 확인이었습니다. 상자는 면봉과 지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 구강세포를 채취했고 청년의 머리카락과 칫솔에서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오래된 친구에게도, 심지어 새로 만난 복지관 상담색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검사는 저 혼자만 알고 저 혼자만 마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남편의 식사를 챙기다가 젓가락을 놓치고 가스밸브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저녁이면 일부러 잠을 늦췄습니다. 문자 알림이 울리던 오후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손이 떨려서 암호를 2번 틀렸습니다. 화면에 결과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긴 문장들 속에서 제 눈을 잡아끈 것은 단 2단어였습니다. 생물학적 모자. 그 단어가 제 심장 근처를 꿰뚫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살짝 미끄러졌고 부엌 바닥에 손바닥을 댄 채 오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저는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제 아들이 되었는지, 그 여름에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과 저는 어떤 무의식적인 거래 속에 살았는지. 그날 밤 저는 청년의 어머니와 병원의 이름을 적으며 오래전 기억의 묘시를 들여다봤습니다. 사실관계를 맞추는 일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기사들을 뒤지다가 그 병원의 간호사 명단을 확인했고 거기에 청년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기와 자취가 겹쳤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은 의료 폐기물뿐 아니라 동의 없는 배아 사용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불완전했고 그 사이에 아이들은 모두 다른 가정으로 흩어졌습니다. 청년의 생년월일과 제가 냉동 보존을 연장한 날짜, 그리고 병원이 문을 닫은 시기가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제 가슴에 얄팍한 희망 같은 것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분노와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 한가운데서 저는 처음으로 청년을 다른 시선으로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낙인 찍었던 얼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친숙함을 발견했습니다. 왼손 약지의 작은 흉터 모양, 비 오는 날 무릎이 시리다는 습관적인 움직임, 오이 비린내를 싫어하는 식성까지 사소한 것들이 제 기억 속 가족들과 이어졌습니다. 저는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만남에서 저는 한 문장도 정확히 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문들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용서해야 할지, 그 어머니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저와 남편의 젊은 시절을 용서해야 할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잠에서 깨서 부엌불을 켰고, 저는 소리 없는 움직임으로 그를 다시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낮에는 복지관에서 대여한 휠체어를 닦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펼쳐 고개를 숙였습니다. 월세 이체일이 다가오면 심장이 뛰었고, 지출 내역서 구석에는 계속해서 치매 간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제 결과지를 청년에게 건네주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바뀔 지점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청년에게 무턱대고 경계를 풀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그의 삶이 있고 그동안 받았을 오해와 상처가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남편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마지막까지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제 방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세다가 마음속에서 은밀한 다짐을 쌓았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진실이라도 덮지 말고 다만 더 괜찮은 선택을 시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청년에게 연락했습니다. 번잡한 카페도 어두운 골목도 아닌 낮은 벤치가 있는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제게 온 결과지를 설명했고 청년도 오래 생각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후회의 또 다른 판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미움 대신 다른 말을 마음속에서 꺼냈습니다. 부모라는 말과 아이라는 말은 피를 통해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갖지 못해 비워진 제 손을 저는 간병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게 다가온 이 아이는 피로 묶여 있었고 사연으로 찢겨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어떤 권리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우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후로 청년은 가끔 남편을 보러 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쌓이자 가끔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병원 장부와 기사 스크랩을 보여줬고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도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떤 단어로도 폭력을 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너무 오래되고 복잡해서 누군가를 마지막 악인으로 지목하는 방식으로 극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제 분노를 잃지 않기로, 그리고 그 분노를 망가뜨리는 쪽이 아니라 지키는 쪽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 지킴은 남편의 밤을 안전하게 하는 일과 청년의 청년다움을 허락하는 일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반전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저는 제게 혼외자 출현을 알리던 그 아이가 사실은 제 피의 아이였다는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삶은 여전히 치매 간병의 시간표로 움직이고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온 통장 잔고는 속절없이 줄어듭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씁니다. 청년과의 관계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 정리와 감정적 정리가 어긋나는 지점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조절합니다. 어떤 날은 청년의 연락을 기다렸다가도 곧바로 화면을 뒤집고 남편의 발톱을 깎습니다. 그런 저의 손놀림이 점점 더 단정해지기를 바라면서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왜 지금 와서 마음을 바꾸느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여자는 때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손잡이를 놓칠 때가 있다고. 그러나 놓친 이후에 다시 잡는 손잡이는 이전보다 더 뜨겁고 정확하다고. 저는 제게 남은 시간 동안 제 피가 만들어낸 결과에 책임을 지되 과거의 비밀이 현재의 삶을 끝장내지 못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서 저의 자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이 어느 날 법원의 문서를 들고 온다고 해서 저의 품이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저주하는 데에 하루를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의 숙제를 묵묵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밥을 짓고 계단을 오르고 장부를 적고 때마다 진실을 확인하고 누군가의 등을 토닥이는 일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혼외자 출현 앞에서 유전자 검사로 드러난 새로운 진실을, 그리고 전세 월세 갈등과 치매 간병이 덮쳐온 노년의 현실을 저는 제 서랍에서 꺼내 놓았습니다. 피와 법과 전기, 서로 다른 모양으로 맞서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